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거지 개인적 성향이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어있는 재판관 자리를 채우지 않는 데 대한 위헌 여부를 다음 주 월요일 자체 판단합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자신들이 판단하는 건데 헌법재판소 논란, 먼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헌재 역사상 이런 식으로 어떤 이념적 편향성으로 가득 찬 이런 헌재 재판관들로 구성된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헌재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정치권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 건 본질 왜곡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선 10여 년 전 댓글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두 사람은 SNS 친구 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엔군 모독 블로그 논란엔 원문 전체 맥락을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편향성 논란을 공개 반박했지만 논란의 빌미를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전해드린 대로 10여 년 넘게 온라인 활동을 하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가 하면 자신이 맡았던 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판사의 온라인 활동 어떻게 봐야 할지 이채림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013년 부산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SNS에 쓴 글입니다. 두 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했다며 될 것 같은 사건은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사건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피고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인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단 소회도 함께 적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가 업무와 관련된 심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고 했고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각종 온라인 채널을 운영해온 문 대행이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블로그에 올린 독후감은 5년간 460건에 달합니다.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고 헌법재판관에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의 SNS 사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재판관 개인의 의견과 탄핵 심판의 본질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다음 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면 대행 체제인 정부는 또다시 전례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권에선 헌재 결정이 임명권자의 행동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기류는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측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 제기와 증인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신 내달 3일 송고를 사흘 앞둔 오늘 오전 헌재로부터 사실관계와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란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권에선 헌재가 특정 사건만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헌재의 판단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지만 우리가 강제 집행은 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 대행이 일단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절차를 거치진 않을 거란 겁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 그 가운데 개정 시한이 지난 건 8건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첫 접견을 온 대통령실 참모들을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접견 신청이 몰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3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뒤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공수처의 접견금지 해제 이후 첫 일반 접견으로 다른 수용자들이 없는 곳에서 장소 변경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체포와 수감 후 처음 참모들을 마주한 윤 대통령은 정 실장을 말없이 안아줬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목숨을 바치는 견이수명 자세로 난관을 헤쳐나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일 하루 한 차례 가능한 일반 접견은 다음 주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옥중 접견 정치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에 여당 내부에선 신중론도 나옵니다. 접견이 국민 전체에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접견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부도 정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먼저 기소된 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2월 중순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데 병합 여부에 따라 재판 속도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먼저 기소된 계엄 사태 연루자 5명과 같은 재판부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 준비기일을 거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줄곧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부터 불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무효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였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등 공범들과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김 전 장관 공판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검찰은 공범이 많고 입장이 상이해 병합 시 재판이 지연될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인 7월 전 1심 재판부가 결론을 낼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의 효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유출되는 건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 이틀 뒤 국회에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강요가 그것을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날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의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데 최원국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는 내란 특검법의 효용성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위헌적 요소가 여전하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다며 거부권 행사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일 계획인데 여당 이탈표 없인 통과가 어려운 만큼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과 별도로 국조특위 차원에서 다음 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1호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이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초유의 삭감 예산안 일방 처리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이를 포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지난주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민주당 1호 당론 법안 중 하나였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도 백지화할 수 있다고 물러선 겁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모자라더라도 합의하는 게 낫다며 일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 아닐까요? 다만 추경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국정협의체가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인데다 추경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실제 추경 논의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갈등 진화에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명계가 계속 비판하자 다른 의견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엔 비명계 인사를 겨냥한 이른바 수박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며 특히 비명계 인사들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대표와 거리가 있는 인사들도 포용해달란 문재인 전 대통령 주문에 공감의 뜻을 나타낸 데 이어 연이틀 통합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당 지도부 같이 의견들 나누셨고요. 실제로 오늘은 비명계 인사들을 향한 친명 의원들의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비명계 움직임이 큰 반향을 가져오진 않을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당원 게시판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를 이른바 수박으로 지칭하며 당을 떠나란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험한 문자 보내는 분들은 어젯밤 내내 삭제하고 지운이라고 내로남불의 정치적인 태도를 넘어서야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김두관 전 의원은 역사와 민심은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란 극단의 배척과 아집을 엄중히 심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속내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거 체제로의 전환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고민,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걸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내부를 향해서도 잘못된 분위기에 부안해동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차기 주자들이 최근 잇따라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기 대선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칭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조기 대선 분위기 편승에 선을 긋고 나선 건 탄핵 반대 당론이 여전히 유지 중인 데다 정치권의 조기 대선 움직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맞장구 치면 당연히 헌재 보고 빨리 탄핵 인용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지금은 조기 대선 운운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선 준비를 마냥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내에서 비공개 TF를 가동한 적이 있다며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단 우클릭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속내가 뭔지, 진정성은 정말 있는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 공약이죠. 전국민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경선보다 본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대표로선 전통적 지지층보단 외연 확장으로 일찌감치 시선을 돌린 걸로 보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차기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인데 다만 여당은 원래 편성했던 정부 예산도 다 반영하지 않고 삭감해서 통과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민생을 챙기는 척한 건 조기 대선만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민생 지원금도 그렇고요. 기본소득 이것도 지금 다 재검토한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이 대표가 변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당의 노선까지 바뀐 거로 봐야 합니까? 이 실용주의와 민생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여전히 여권 공세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전향적 입장 변화를 밝혔던 이 반도체 특별법도 민주당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오늘 포기 의사를 밝힌 민생지원금 관련 지역화폐 법안도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대표의 말 외에 아직 입법 차원의 어떤 변화 움직임까지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진정성 아니겠어요? 근데 이 대표가 예전에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거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이 대표의 흥묘백묘론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이 대표가 사용했던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거대 야당을 이끌어오면서 민주당이 과연 실용주의 정당이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또 이 대표가 자주 말을 뒤집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흥묘백묘론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엔 부결을 요구했고 중국을 향해 CC라고 하면 된다며 친중 노선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최근엔 다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네. 여당 얘기 좀 해보죠. 이 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 분위기에 일단 뭐 선을 그었어요.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대권 주자들,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좀 움직임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여권 주자들 쪽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요구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급해진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한 거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다만 실제 조기 대선이 생겼을 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주자들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한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탄핵 결정이 나올 경우 60일 뒤에 곧바로 대선이 치러지는데 지지율이 아직 부진한 주자들의 경우엔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자제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와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일부 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저희도 섣불리 조기 대선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나 야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네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이었던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 때문에 힘겨우셨을 겁니다. 미끄러운 길 때문에 차도 사람도 거북이 걸음이었는데 주말에도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 주엔 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언덕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주춤주춤 걸음을 옮깁니다. 눈발이 거세지자 출근길 타고 왔던 자전거는 끌고 가야 할 짐이 됐고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지금 위험할 것 같아서 괜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탔어요. 어렵게 모은 상자가 젖어 제값을 받지 못할까 손수레를 끄는 어르신은 마음이 급합니다. 젖으면은 반값 돼요. 그래서 안 젖게 하려고 이 포장을 또 비닐 포장을 씌워요. 눈 오고 그러면. 지금은 눈발이 다소 약해진 상태인데요. 내린 눈이 고스란히 얼어붙으면서 언덕길은 힘겨운 오르막이 됐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2에서 4cm 눈이 내렸고 일부 남부지방에도 눈발이 약하게 날렸습니다. 주말에도 곳곳에 눈비가 예고된 가운데 기상청은 비가 땅에 닿자마자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되는 어는 비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는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비가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입춘이지만 중국에서 불어온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아져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할 현장 감식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루어집니다. 2차 사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연료유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발화 지점 주변 승객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됩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 동체에서 승객들의 수화물이 하나둘씩 빠져나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2차 사고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합동 감식도 연료유를 제거하지 않고 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조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다만 날씨 등을 고려해 합동 감식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합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사고인은 여객기 위에 천막을 씌워 현장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승무원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화재 당시 매뉴얼대로 승객 탈출을 시켰는지 등을 조사했는데 소화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되는 속도가 좀 너무 빨라서 소화기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상탈출을 전환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사고조사위는 승객 명단을 확보하고 조만간 발화 지점 주변 승객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조 배터리 등 수화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해당 승객에게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에게서 산 벌통에 여왕벌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차량 뒤편으로 걸어갑니다. 바지춤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뒷자리에 숨기고 황급히 차를 몰고 갑니다. 이 70대 남성은 어제 오후 살인과 사치 유기 혐의로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야산 운막에서 같은 또래 양봉업자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가해자는 숨진 피해자를 양봉장 바로 옆인 이곳에 암매장했습니다. 벌통을 사러 갔다가 2년 전 피해자에게서 산 벌통에 여왕벌이 없었다며 싸운 게 발단이 됐습니다. 여왕벌을 구입하러 갔다가 피해자와 마찰이 생겼고 그로 인해 감정이 더 격해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피해자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하자 수색에 나섰는데 피해자 차에 다량의 진흙이 묻어 있고 블랙박스가 뜯겨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용의자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의료용 소방대 막 버스 두드려 와가지고 사람 다 뒤졌거든요. 뭐 없어? 그거 못 찾는데 그 차량에 그 지문 채취했는가 봐요.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음독자해까지 벌였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경로당 점심 식사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들이 받는 월급이 29만 원에 불과해서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앉아 밥 대신 빵과 과일을 나눠 먹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점심 도우미가 출근하면 이 어르신들 끼니 걱정은 줄게 됩니다. 차이는 많이 나지. 어르신들은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쉽지.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점심 도우미가 한 달에 10번, 하루 3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은 29만 원, 최저시급 수준인데 할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점심 도우미 한 명이 매일 20인분에 달하는 밥가구, 반찬 3-4가지를 혼자 준비합니다. 결국 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겨우 도우미를 구했습니다. 29만 원 받고는 안 와요. 18만 원 이렇게 해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점심 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작됐지만 도우미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이 9천 곳에 달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사업이 유명무실해진 셈입니다. 예산 있으면 뭐 추가로 투입하고 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마냥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다는 게. 초고령 사회 원년을 맞아 노인복지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비대면으로 중고거래하는 분들 많은데 최근 이런 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선 자신의 집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둘 테니 찾아가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남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고리 거래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창섭 씨는 3주 전 고가의 중고 핸드폰을 싸게 팔겠다는 판매자에게 200만 원 가까이 뜯겼습니다. 문고리 걸어놨으니 사진 다 찍어놓고 했으니까 와이프가 지금 너무 급하게 나간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그거를 믿고 입금을 했죠. 입금을 하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핸드폰을 문고리에 걸어두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주모 씨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들 동화 전집을 사려고 돈 먼저 보냈는데 판매자가 가르쳐준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거기서 그 거주자분이 자기는 당근 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주소가 맞아요? 이렇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범인들은 이렇게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보내 구매자들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실제 장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기정보 피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중고거래도 비대면이 활성화된 요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름철에 엄청난 폭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화된 댐들의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정부가 리모델링에 나섭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 성금으로 1989년 준공된 강원도 평화이댐입니다. 높이 125m, 총 저수량은 26억 3천만 톤으로 국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 이 풍경도 보니까 너무 튼튼하고 좋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준공 35년을 넘어서는 평화이댐이 달라진 한반도 기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경사면을 덮는 공사까지 마쳤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더 이상 평화이댐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2040년 전엔 댐이 넘칠 거란 전망이 나온 겁니다. 지난해 여름 전북 군산에 1시간 동안 146mm가 퍼붓는 등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사례만 9건. 평화이댐 설계 당시 안전성 지표만으로는 이 같은 물폭탄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계산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5월쯤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반영해 안전성 검토에 착수한 뒤 2029년까지 댐 3곳을 정해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맞춰 모든 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면서 지역마다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오랜 기간 방치되는 폐교가 많아서 각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무지가 된 강원 홍천의 삼창 분교장. 폐교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매수나 임차를 하겠다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산골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건물이나 이런 게 좀 노후되어 있어서 운동장의 잡초가 무성한 이 폐교는 그나마 한때 박물관과 캠핑장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영업난으로 문을 닫은 뒤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식수인들은 여기지. 지금 관리도 안 하고. 마땅한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전국적으로 360곳이 넘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데만 한 해 18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농어촌 지역에 한해 주민소득 증대 시설로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효과는 작았습니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다 어려움이 생기자 학교 마당에 벼를 심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재임대를 주는 등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구속이 됐으니까 두 분 다 모여서 차 올라가서 찍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가 없어졌으니까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폐교의 경우 올해부터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배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폐교라고 해서 골칫거리로만 남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역 특색이 담긴 체험장과 명소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폐교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눈이 덮인 캠핑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년간이나 방치됐던 초등학교였습니다. 캠핑장과 농촌 체험장으로 탈바꿈시킨 건 자치단체와 마을 주민들입니다. 공주시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5억 원을 투입했고 주민들은 틈틈이 나무를 심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캠핑장에 취업도 했습니다. 80대 노인분들도 정정하신 분들이 정정하세요. 그분들 용돈벌이 하시고 또 예쁘게 가꾸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 현대미술관은 초등학교 분교가 변모해 탄생했습니다. 전시 작품은 3,000점이 넘는데 70여 개국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줄을 이룹니다. 국내외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 해 2만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야외초각공원을 통해서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이 좀
투기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문 과학관으로 재탄생한 폐교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대기 청정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초론 별은 우리 밤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은 별인 아크스로스라고 하는 별이고요. 농어촌 지역의 폐교라도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갖추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전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폐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고형 할인 매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창고형 마트. 거대한 박스에 담긴 묶음 상품들이 천장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카트를 가득 채운 손님들로 계산대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기는 대형으로 많이 사면은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대량으로 구매하면은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면서 폐점이 잇따랐지만 창고형 매장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점포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도 창고형 매장의 몸값이 높아진 건 가성비 때문입니다. 적은 품목을 대용량으로 팔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10% 정도 저렴합니다. 산 물건을 잘게 나눠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고물가 앞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사놓고 비축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게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하나씩 사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어서. 중고 제품 매장과 저가형 뷔페, 창고형 아울렛 등 한때 한물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매장들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소비 패턴과 유통업계 지형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부가 제품인 HBM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탓이 큽니다. 1분기도 어려울 거라는데 오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로 얻은 이익은 2조 9천억 원입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고 8조 원을 벌어들인 SK하이닉스의 36% 수준입니다.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HBM이 아직도 이 시장 큰손인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탓입니다. 실적 발표 직전 엔비디아로부터 공급 승인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양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비해 1년가량 뒤처진 겁니다. HBM3E 개선 제품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선 제품을 1분기 말부터 양산 공급할 예정이지만 개선 제품에 대한 가시적인 공급 증가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여기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딥시크 쇼크까지 겹치면서 적어도 1분기까지 위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쉽지는 않죠. SK가 기술력이 올라와 있고 주된 물량은 SK가 가져갈 수 있지만 격차를 줄이면서 그 다음 기회를 계속 노려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흔든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에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고 삼성전자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발표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 증시에 고스란히 오늘 반영됐습니다. 딥시크 측이 발표한 개발비가 진짜냐는 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딥시크가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겁니까? 들인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약 79억 원의 2천여 개 칩을 사용해 개발했다며 지난 12월 V3 모델을 공개했고 한 달 만에 R1을 공개했는데 이 모델이 기존 미국 AI들과 맞먹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픈 AI의 개발비 18분의 1 수준을 들여서 성과를 낸 셈이라 업계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딥시크에게 직접 이렇게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던 비결을 물었는데요. 딥시크는 범용 기능보다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했고 기존 오픈소스를 활용했다는 점,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 정부 보조금 혜택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하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동안 오픈 AI 같은 미국의 회사들도 잘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능을 높였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충격을 준 거고요. 근데 이 공개된 개발비가 진짜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네, 먼저 경쟁사인 오픈AI 측에서 데이터 도용 가능성을 주장했는데요. 딥시크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비슷한 모델 구조와 성능 등을 볼 때 챗GPT의 학습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딥시크가 중국에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반도체 칩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딥시크는 저사양 칩만 썼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엔비디아의 H100 GPU를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하는 게 중국 정부가 마치 검열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후기들도 올라오던데요. 네, 영어로 시진핑 주석이나天安门 사태 등 중국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하면 다른 얘기를 하자고 답했고요. 대만이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으니까 중국 영토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중국의 생성형 AI 관리 방법에 따르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반대되는 콘텐츠를 생성해서는 안 되고 관련 주무부처는 AI를 감독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사용했다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네, 경쟁사인 챗GPT에게 챗GPT와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큰 차이로 딥시크는 중국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중국법을 따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기업이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표 이후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기관들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승인하고 들어간 상태라면 내 개인정보는 당연히 중국 서버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중국 관할 법안에서 다퉈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죠. 네, 논란은 계속되겠습니다만 AI 패권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 참사로 탑승자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탑승자엔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도 있었는데 한국계 유망주 2명의 참변 소식도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계 빙상계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유럽 피겨 선수권 대회 시작에 앞서 관중들이 묵념합니다. 미 워싱턴 DC 인근에서 추락한 항공기 탑승객 64명 가운데 20여 명이 피겨스케이팅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빙상장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Please join us now in a moment of silence as we think of those who have been lost and their loved ones. 13살 한국계 선수 진아한과 어머니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 열린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She was in it to win it, just a delight, but for a little 13-year-old, just full of grace. 한국계 입양아 16살 스펜서 레인도 어머니와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13살 늦은 나이에 피겨를 시작했지만 올림픽 출전이 거론될 만큼 유망주였습니다. He was just beaming. This kid was so talented. He'd only started skating a few years ago and he had all of his triples. 여객기 잔해에서 음성 녹음기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회수한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스터트롯 3가 설 연휴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특히 트로트로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스타 출연자들이 인기의 중심에 섰는데 장동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화하기 만만찮은 진성의 님의 등불을 뛰어난 기교로 표현해낸 천록당. 과거 R&B 가수로 히트곡을 쏟아냈던 이정입니다. 22년 차 베테랑 가수로서의 경력을 내려놓고 새로운 이름으로 오른 무대에서 가창력을 폭발시키며 심사위원들의 완벽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지 않나 이런. 20년 넘게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온 이지훈과 역시 20년 가까이 가수 모세로 활동해왔던 춘길 또한 베테랑 신인의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허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오랜 시간 무대에서 쌓아온 내공을 마음껏 펼쳐내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무대로 한 표차 명승부를 자아냈습니다. 도전자 중 최연장자인 배우 출신 가수 박광현 또한 무대를 향한 각오를 담은 열창으로 본선 3차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설 연휴 전 채널을 통틀어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미스터트롯 3.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베테랑 참가자들의 활약으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TV뉴스 장동우입니다. 5월 동주, 다들 아실 겁니다. 춘추시대 이웃이었던 오나라와 월나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 사이인 두 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자 같이 협력해 배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위협에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차담을 나눴다는데 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을 주문했습니다. 탄핵 정국임을 감안하면 이 대표 중심의 일치 단결을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통합과 포용이 갖는 묘한 뉘앙스가 궁금해집니다. 회담 전날 친문계의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쓴 글에서 해답을 엿볼 수 있는 듯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한 반성, 사과, 당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재명 1급 체제, 정당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회피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도 나중에 그냥 앙금은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복권된 걸 겨냥해 감사 표시,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하냐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지적했었죠. 이재명 단일 대우가 굳건해 보였던 민주당에서 비명계의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건 최근 여론조사와 무관치 않습니다. 탄핵 여론보다 당이나 이 대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게 민주당으로서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양산을 찾은 것도 다 이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총선 공천 때 비명 행사란 말이 회자됐지만 시스템 공천이라 주장했던 이 대표. 위기의식에 몸을 낮춘 듯 합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좀 더 명확해질 경우 지금 같은 5월 동주가 계속될는지 두 나라 사람들은 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싸움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1월 31일 앵커 칼럼 오늘 5월 동주 언제까지였습니다. 눈이 내려 쌓이면서 도로가 하얀 스케이트장처럼 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조심하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전라권은 저녁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20에서 최대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예년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지만 다음 주 절기 입춘을 지나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히나 전라권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